자, 여러분 교재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학 기초. 자, 요약집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 안에 기출, 중요 지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주 보십시오. 그 지문 보면요, 그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출제위원 교재들이 있어요. 우리 대학교 교재 중에서 출제위원들이 자주 출제하는 지문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자주 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대로 출제는 안 하는 거죠. 약간 지문을 바꿔서 출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분은요, 무조건 암기만 해요. 그걸 이해를 해서 약간 지문 바뀌어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기초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의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3번 또 우리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의 개념을 우리 출제를 할 때는 이 김영진 교수 개념을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73년도에 부동산학을 도입을 하면서 우리 이 김영진 교수가 체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교수들이 부동산학 기초에서 출제를 한다 하면은 이 개념은 김영진 교수의 개념의 출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요,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하여튼 시험 문제에 중요한 건 개념 같은 건 정답을 잘 안 묻는다는 거. 다른 곳에서 물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보면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학은 우리가 그 개념에 맞춰서 우리는 학문적인 여러 가지 성격이 나타나요. 자, 그럼 이 부동산학의 개념에 맞춰서 우선 종합응용과학이라고 했거든요. 종합응용과학이니까 우선 또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게 이 종합과학이라는 거. 이 종합과학. 네? 주변에 여러 과학이 있죠.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행정학 또는 뭐 건축학. 이 주변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하는 이 종합과학적인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종합과학이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시험에 또 19회 시험 한번 또 정답으로 물었던 내용이 순수과학인데 이 부동산학은 우리가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순수과학이 아니다. 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탐구하는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이 복잡한 현실의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슨 과학이죠? 응용과학.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 그래서 19회 시험 정답을 또 한번 또 출제를 한 지문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닌 응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또 부동산학은 이 자연적인 형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이 부동산과 인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연구하죠. 연구하는 이 각종 부동산 형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이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이고 또 어떤 부동산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가 또는 바람직스럽지 못한가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규범이라고 하죠. 사회 규범. 그래서 이 규범 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실의 부동산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또 구체적인 경험 과학이다. 또 구체적인 경험 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서 특히 이 종합과학, 응용과학이 시험 지문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동산학을 연구하는데 접근하느냐. 이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김영진 교수는 바로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을 우리는 활용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또 뭐를 많이 출제해요? 종합식. 김영진 교수의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당연히 종합과학이니까 김영진 교수는 그래서 주변에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을 해서 그것을 뭐 하죠? 체계화, 이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 이 시스템화한다. 이 시스템화한다. 이것을 체계화한다는 거죠. 이 주변에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시스템화, 체계화하고 이 부동산을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에 무엇으로 이해를 한다? 복합 개념. 그래서 이런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용어인데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은 또 부동산학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부동산학 응용에 대비하려는 접근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김영진 교수의 부동산학 개념 연구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종합식, 종합, 시험에 종합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김영진 교수. 그래서 종합이란 말 꼭 기억해 두시고 종합식 접근 방법은 뭐를 기억해 둔다? 복합 개념. 복합 개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또 경영학에서 도입된 방법이 있어요. 경영학에서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죠. 합리적인 존재이고 자기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고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개발 등에 있어서 여러분 개발할 거냐 투자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죠.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동산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개발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죠. 의사결정 접근 방법. 그래서 이 두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어느 지문이 중요하다? 종합식 접근 방법이 중요하다. 종합식 접근 방법.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10차 개정이 나오죠. 자,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한국 표준 산업 우리가 분류 체계에 있어서 10차 개정이 나타났는데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바로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 부동산업을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은 부동산 우리가 임대 및 공급업이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무슨 측면? 거기 표 보니까 중분류야. 중분류. 되겠죠? 중분류에서 또 뭘로 들어간다? 소분류 들어가면요. 부동산 우리가 임대 및 공급업을 뭐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부동산 중개, 여기 바뀌었거든요.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여기에 구차에는 이게 이 용어가 아니었거든요. 중개 우리가 평가업을 바뀌었어요.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인데 이것을 더 세분화시키면요. 그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을 더 세분화시킨 그 내용이 또 바뀐 거예요. 작년 10차 개정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바뀌었어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 자문업. 옛날에 없었거든요.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새 분류가 돼요. 그리고 부동산 관리업에서는 뭐가 있죠?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인데 뭐는 없다?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는 거 주의하겠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기 표에 봤더니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 위에는 기타가 있죠.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그리고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이것도 기타가 있어요. 그런데 뭐면 아까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가 없다라는 거 주의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분류 맨 끝에
소분류를 더 세분화시킨 이 세 분류에서 우리 24회와 그리고 작년 28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7회 시험에는요, 또 뭐를 출제를 했냐 하면은, 자, 17회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시면은 15페이지에 3번 지문 보시면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 표준 산업 분류상의 중분류. 이게 떠올라야 된다. 이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인데 이게 안 떠오르면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중분류 항목에서는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표를 여기 꿰뚫지 않으면은 이거 시험 지문에 뜨면은 여러분 잘 틀리는 지문입니다. 이런 지문들이.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나오면은 좀 어렵다. 본 시험에. 자, 우선 그 표 해석 하나 확인해 봤고, 자, 여러분 다시 교재 7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오는데, 이 활동의 속성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 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뭐가 인정되죠? 과학성. 과학성 인정되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무슨 측면이죠? 이론.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이론 측면이 되며, 그리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숙련, 기교,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기술성이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성, 기술성. 우리가 시험 문제에 22회 시험에도 출제했고요. 15회 시험에도 출제를 한 지문이죠. 자, 이 두 번째는 또 부동산은 사적 재화입니다. 공공재가 아닙니다.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뭐 해야 돼? 추구를 해야겠죠. 사익성.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또 뭐를 우리는 강조가 되죠? 사회성, 공공성이 우리가 강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선 상충이 되면 아니죠. 사익과 사회성, 공공성인데 우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토지는 사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익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못지않게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사회성, 공공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는 근거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죠? 토지의 특성 중 뭐 때문에? 부증성이죠.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는 뭐다?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토지의 절대량은 한정되어 있다는 토지는 뭐다? 유한하기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사회성, 공공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 공익, 대다수의 사람의 공공복리인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익과 공익은 상충되는 개념에 서로 뭐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된다. 자, 또 부동산 활동은 또 뭐를 가지고 있죠?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문성. 자, 전문성이 있는데, 자, 이 부동산 여러분 전문성이 있는 용어가 여러분 공인중개사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1, 2시험 때 쳤으면 그때는 어떻게 그래, 한 달만 공부하면 합격인데. 지금은 1년 공부를 하셔야잖아요. 그때는요, 대학 우리 출제하시는 교수분들이 전국에 돌아다녀요. 대학교. 학원이 아니라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그때는 복도빵입니다. 예? 떡빵이라고 그래요. 복도빵.
어르신들을 합격시켜라니까 집합해요. 집합. 대학교 집합해서 시험 문제 요거 나오면 요게 답. 몇 번이 아니라 이 질문, 요 문제 나오면 요게 답.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그때 6만 명 합격한 거야. 1회 시험 때. 그렇게 해줬는데 다 못 찾으면 안 되지. 지금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때 그래서 1, 2 시험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다 합격시켜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할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문성이 없죠. 전문성이 없잖아요.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세분화해서 잘 모는데 요즘은 상당히 이제 가격도 비싸고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부동산. 그래서 우리나라 이 부동산 사고가요, 법원의 소송의 70% 넘어요. 부동산 관련 사고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대충 시험에 내지 말고 시험 좀 어떻게 돼요? 좀 제대로 배워서 보내라. 그래서 누가 요구하냐면 한국소비자보호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서 시험 문제 국토교통부에 어렵게 내라고 정식 요청 많이 가요. 사고가 하도 많으니까. 하면 그쪽이 뭐 한다? 소비자보호연구에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 시험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어느 쪽이 어려워져요? 그럼 특히 거래사고에 서류 볼 줄 알았는데 중개사 따놓고 서류도 못 봐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류 보는 민법이라든지 공법, 공시법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요. 옛날엔 전문성이 없었지. 그래서 부동산 이 소유자 본인이 행하는 활동이 상당히 많았어요. 과거. 그런 건 전문성이 가장 낮은 1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입니다. 그런데 또 있죠. 부동산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가 평가하는 활동, 이런 건 2차,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2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인데 전문성이 가장 높은 것은 몇 차죠? 3차예요. 3차. 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의 전문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에 의한 부동산 평가 활동, 또 공인중개사에 의한 부동산 중개 활동, 이런 것이 몇 차?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되죠. 부동산 활동. 자, 그래서 전문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 남북 정상회담도 있어서요.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되면은 먼저 투자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북한하고 어떻게 관계가 개선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SOC예요. 철도, 도로망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우선 건설 회사가 뜨겠죠. 나만 필요 없다. 우리 북한으로 간다. 돈이 되는데 인건비도 싸고 북한 주민을 위해 인건비도 싸고 한국보다 그쪽 가는 거예요. 거기만 가겠어요? 그러면 각종 원자재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또 뭐를 해야 돼? 이제 각종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류, 식품, 그만 갑니까? 부동산 거래 집은 안 내요? 집 다 때려부셔야지. 과거 60, 70년대 집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 때려부셔서 이제 부동산 이제 문제는 거긴 국유잖아요. 국유인데 또 거기 옛날 언제 6.25 때 내려오면서 땅 문서 가져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 안 되죠. 왜? 국가 인정되면 그건 해결 안 되지. 북한 내 땅인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가 생기지? 그 땅. 진로그룹 우리 장준호 함경도 땅의 90%가 거기 땅인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소송이 이제 장난에 그런 건데 엄청나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부동산. 여러분 앞으로 평양 가서 부동산 할 수 있어. 아니 10년, 20년 할 줄 어떻게 알겠어. 지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두세요. 20년 뒤에 우리 평양에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먼저 자격증 가지고 있어야 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1년 전도 예측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 자격증을 가지고 우선은 가야지. 자격증 없으면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국유에서 이제 뭐를 한다 이제 사유재산자가 약간 중국식으로 도입되면은 주택 거래도 되고 하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엄청납니다. 미래를 위해서 빨리 따세요. 3차 수준이 전문성이 가장 높아요. 자, 윤리성. 자, 이런 부동산은 법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제한이 많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윤리성이 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윤리성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윤리성의 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윤리의 유형이 우리가 12회 시험에도 출제했었고요. 15회와 22회는 기본 개념을 물었고 윤리의 유형 4가지가 나옵니다. 12회 시험에 4가지 봤더니 고용윤리라는 게 있어요. 이 종업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고용윤리죠. 그래서 조직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 구성원들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고용윤리예요. 조직윤리는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윤리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업에 있어서는. 그리고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 윤리라는 게 있고 또 부동산은 매도 매수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관심 갖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윤리라고 해요. 공중윤리에서 4가지 윤리의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또 부동산 활동은 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대물,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대물이죠. 물건을 대상.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인간을 상대로 하는 또 무슨 활동? 대인.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물건도 대상하지만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또 인간을 상대로 하는 대인 활동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또 부동산 활동은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많거든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아요. 환경들이. 그래서 그러한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는 탁상 위에서 분석하는 뭐죠? 정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해요. 부동산 우선 정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부동산 정보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이 수집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임장. 네? 임장 활동. 자, 부동성이고 또 부동산이라는 뭐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장 활동이 중요시됩니다. 임장 활동을 소홀히 하면은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토지의 특성인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료를 수집, 분석, 가공하는 정보 활동은 중요하지만은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배제한다? 틀렸죠? 배제한다로 막 출제를 많이 합니다.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8번째는 또 토지의 특성 중 또 뭐가 있죠?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뭐가 발생한다? 영속적이죠.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 영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 배려, 수익이 계속 영구히 발생하니까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려의 장기성,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배려의 장기성이 나타난다. 자, 또 영속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활동은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몇 차원이죠? 3차원의 공간 활동이다. 3차원의 공간 활동성이 나타나죠. 22회 또 출제를 했었죠. 3차원의 공간 활동. 자, 여러분이 토지의 지질 지세를 확인해서 이 설계, 시공이 가능한가, 기술적 측면, 또 건물을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인가, 어느 정도 지었을 때 수익은 최대로 발휘하느냐, 경제적 측면, 또 건물을 짓는 데 제한이 없느냐, 법률적 측면.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또 부동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또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자, 우선은 가끔씩 지문에 우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토지 특성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의해 두시고, 여기서 시험에 출제되면은 점수를 거저 주려는 문제, 난이도 하루 출제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개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출제가 들어가는 범위죠. 자, 복합 개념부터 나오죠. 자, 부동산 자체는 뭐 필기할 거 없잖아요. 이제 고개를 끄덕이냐 안 끄덕이냐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지금 필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이미 필기도 했고 요약도 또 거기에 많이 압축시켜놨는데, 이해됐나는데 체크만 탁탁 하시고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이제 표시해준 요게 중요하구나, 요것만. 자, 유형적, 무형적 측면인데, 자, 형태가 있는 측면이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의 뭐 여러분 지질이라든지 지세, 뭐 지반 등의 상태, 설계, 시공과 같은 이러한 유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 부동산은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죠. 그래서 유형은 뭐다? 유형은 기술 연관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에 11회, 22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네? 주의하셨죠? 유형, 기술. 무형적 측면에서는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는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가격에 영향을 줘요. 경기 변동, 그리고 경제 성장. 여러분, 경제 성장을 하면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거든요. 이런 경제 성장. 이런 것은 경제 성장, 경기 변동 등과 관련한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 자, 또 우리는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 있어요.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은 공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용도, 지역, 지구제. 사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토지 소유권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분 무슨 관계? 등기 관계, 등기부를 확인해야 되는 사법적 측면. 이런 공법적, 사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법적 측면에서 공부 요거 관련해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토지 개발하려고 하면은 토지 관련해서는 여러분 공법 공부 잘 해둬야 되고, 예? 그리고 사법 측면에서 사고 안 당하기 위해서는 공시법 잘 공부해야지. 예? 서류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예? 그리고 돈 빌리고 투자 결정하는 건 우리 개론을 잘 내야 되고. 예? 투자하고 그런 판단은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짓는 거는 뭐야? 기술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맞물려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한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로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이러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이 개념이 복합 개념입니다.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우리가 7회 시험에 개념이 출제되는데 이것은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에요. 부동산
적인 개념으로 바라본 게 복합 개념이고, 이 복합 개념과 다른 개념이 복합 부동산이죠. 자, 복합 부동산은 요거는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입니다. 예, 부동산 그리고 활동상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복합 부동산인데,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복합 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와 토지 위에 독립된 밑줄,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예를 들면은 지금 건물이라든지 임목, 그러니까 독립입니다.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뭐 한다? 결합을 해야 돼.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결합된 상태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 결합된 상태로. 그래서 부동산 평가할 때 우리 독립평가, 부분평가 배우셨죠?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적용한다. 그래서 평가 활동, 부동산 거래 활동 시에 토지, 건물 결합된 상태 함께 취급을 하는 개념이 복합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그 개념이 우리 2번 출제를 했습니다.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른 용어라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그러면 기술적 개념은 어떻게 돼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그리고 공간, 위치, 환경, 요 4가지죠. 여러분 2년 전 시험의 정답에 이렇게 묻거든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는 자산, 생산 요소, 자연, 환경 등이 있다. 그럼 틀렸죠. 그렇게 정답 지문을 그렇게 물었어요. 2년 전에. 어디 소속됐는지는 알아야 돼.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 자, 자연은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예?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토지의 특성 중 뭐와 관련이 있죠? 부증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인데 비노동, 토지는 인간의 노동이란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비노동 생산물이라고 하대. 비노동 생산물이라고도 하는 게 바로 토지야. 말을 좀 바꿔서 출제하면 또 틀려. 여러분이 보면 안 들어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 노동 없이 생산된 물건? 토지지 뭐.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물인 토지는 뭐하다? 유한하지. 유한하고, 그래서 스스로 또 토지는 가치를 가지는 존재야. 다른 상품과는 달리.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는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유한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의 그 용도상 공공복리적 차원에서 뭐가 된다? 우리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이 뭐가 된다? 요청이 되는 거예요. 공익 개념이 나타나죠. 사회성, 공공성 하면 공익 개념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되는 개념이 자연, 부증성과 연결이 됩니다. 자, 공간은 토지 특성 중 영속성과 관련이 있죠. 즉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 그걸 뭐죠?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불괴성인데, 불괴성이 영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공간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212조 조문이 나오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 상하가 바로 무슨 개념? 공간 개념.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그 상하가 공간 개념이에요. 공간적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뭘로?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우리나라에서의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울 때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수평지적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수평지적이고 입체 지적이 아니란 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적제도가 수평공간 중심의 지적이라는 거. 입체 지적이 아니란 걸 좀 주의해 두시면서 그렇지만은 우리 법률적으로 뭐를 규정하고 있다? 입체적으로 지금 공간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구의 중심이 있죠. 자,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인 택지 등과 관련돼서 이해되는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 지표에서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한 지중 공간. 또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의 공간. 자, 공중 공간은 공중을 향하여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공간 아까? 일정한 높이의 공간에 한한다. 예? 주의 좀 해두시면서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의 지하 공중을 포함해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시험 문제 또 출제를 할 때 많이 틀리죠. 수평, 지중, 공중을 포함하는 또 우리는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이다. 입체 공간. 주의 좀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이죠. 우리 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 농토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다 지표권에 해당해요. 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요 지하에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인데 이 지하권을 모두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부만을 인정하겠지. 이게 한계 심도가 붙죠. 자, 요 안에는 지하에 있는 안반이나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쳐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이런 얘기죠. 사적 지하권인데 요 밑에가 중요하죠. 요 밑에 지하에 우리가 매장되어 있는 거죠. 공적 지하권이죠. 예? 지하에 매장되는 미채굴의 광물인데 자,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권한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지문이 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 자, 그리고 또 이 지표상에 있는 토지인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공중권이죠.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는 사적인 공중권이다. 이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을 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충돌이 발생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분쟁. 자, 그러면 이 사적인 공중공간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인데, 여기에는 항공기의 통행, 전파의 발착, 항공권 전파권이 대표적인 공적 공중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까지만 토지 소유자의 권한이 미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표에서 지하 몇 미터, 공중 몇 미터 구체적으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 판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우선 공간과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위치. 자, 위치에서는 뭐가 있어요? 토지는, 위치는 부동성이죠.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의 유용성이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절대적 위치가 있어요. 자연적 위치, 물리적 위치인데,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뭐가 돼? 불변.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변이죠. 뭐죠? 부동성이야. 그러니까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고정되어 변화가 없다. 불변인데, 문제는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변할 수도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 우리는 위치 가치를 판단할 때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뭐를? 상대적 위치를 더 중요시 여긴다. 두 번 출제가 된 용. 자, 요거 알아두고, 또 근접은 뭐죠? 가까운 거리는 근접성이고, 근접성과 접근성은 다른 용어죠. 자,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거리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돼요? 경제적 부담으로 측정하는 것을 접근성이고, 그러한 부담이 적을수록 접근성은 좋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입지 조건도 양호하고,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항상 높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자, 접근성의 특징 첫 번째 보시면은 접근의 대상 물건이 있어요.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시설, 혐오시설, 공해시설이라면은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오르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락할 수 있어요. 감가, 가치를 감소시키는 감가 요인이 될 수 있고, 접근의 정도와 관련해서 또 뭐가 있죠?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가까이 학교, 병원, 공원, 시장, 이런 버스 정류장 이런 게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쳤어요. 접근의 정도가. 시장 내에 주택이 있으면은 시장의 각종 쓰레기 악취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 항상 오른 건 아니죠. 자, 그리고 거리와 접근성 보면 또 실제 거리가 가까우면요, 접근성이 좋아서 가격도 올라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거리는 가까울지라도 일방 통행 관계로 멀리 우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접근성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자,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이나 가치의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데, 자,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쾌적성,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 이미 평가이론에서도 많이 우리 들었던 용어입니다. 자, 위치가 고정된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의 환경을 구성하는데, 여러분 자연적 환경도 있고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 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뭐 법률적 이런 환경 등이 있어요. 자, 그런 환경을 우선 구성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8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했고요. 잠시 쉬고 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